쿰쿰하게 푹 삭힌 홍어를 좋아한다고 차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힘든 국민 여동생 그녀의 비밀처럼, 그리고 사실은 푸짐하고 넉넉한 중년 아줌마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뛴다고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꽃미남 아이돌 오빠처럼, 당당하고 멋있는 신도시의 젊은 엄마 아빠로서 차마 남들 앞에서 떳떳이 애청자라고 밝히고 추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시큼털털 구리고 촌스러워 창피스런 바로 그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역회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앞에서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들로 현황을 짚어봤고 어느 정도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 봤고요. 두 번째로 작년부터 짚어왔던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 패권을 짚어가기 위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고인플레, 그 다음에 고물가, 그로 인해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국제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지금까지 연출해 갔고, 실제 1년 지난 지금 보니까 역시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응착륙, 마음에 안 들면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폭탄 스위치는 계속 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경제 지표들을 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만 사람들이 지금 요새 궁금해하는 남아있는 변수들, 특히 바로 어제와 오늘 사이에 또 한번 지금 예전 그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 의해서 세 번째 지금 파산이 나오고 있는 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FRC입니다.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 티커가 FRC예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이걸로 드디어 또 어떤 위기가, 신용 위기가 또 왔구나, 어떻게 될까 하고 많이들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들 지금 월요일 날 어떤 모습이 나올까 걱정들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1, 2편 내용에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계속 짧게 끊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다 하나 모아가지고 길게 연결해서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평소처럼 통합본도 같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같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 경색의 점진적 위험, 특히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막막한 현실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래서 이러한 신용 경색으로 점점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기회가 됐지만, 이거는 작년부터 물밑에서 진행 중인 QT가 그래서 더 위험하고 무섭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드러났지만, 사실 세력들은 작년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고 미국 연준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방치했고 터져라 하고요. 큰 은행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작은 중소은행들이 트럼프 시절에 도트 프랭크법을 자기들이 친기업적으로 로비를 통해 가지고 풀어놔줬기 때문에 규제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게 터진 건데 이미 월가놈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이 불을 조기에 진화하고 미국의 시스템적 위기로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 와중에 공매도를 헤쳐먹고, 제가 지적했던 거죠. 처음부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FRC가 이제 결국은 또 터졌죠. 하지만 지금 보면요, 미국 정부와 연준은 오히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미국 망한다 하고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그랬었죠. 이번 기회에 중소은행의 자본 규제를 재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죠.
안 그러고 이제 앞으로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하면서 다른 나라들 다 신용 위기 오고 무너지게 만들고 미국만 살아남으면서 다시 달러 강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이든 중국이든 다 무너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이 터졌을 때 미국 신용이 더 크게 터져가지고 미국 금융권이 다 망가지면은 폭탄 터뜨렸다가 자기가 제일 크게 피해보는 거니까 그 일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미 2008년 이후로 대형 투자은행급들은 다 그런 거 준비해놨고요. 지금 예전처럼 멍청하게 시스템적 위기로 안 번집니다. 다만 걱정되던 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중소은행들이었는데 이번에 일부러 터뜨리고 일식 막아주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소방훈련 한번 해봤고요. 실제 터지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급 효과가 나는가 이번에 다 데이터 모였죠. 시뮬 돌려본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불과 2달 만에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가 다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모든 그런 헤게모니를 만들어서 아젠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다 인식을 시켰고 통합적으로 지금 그 준비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다시 이런 식으로 신용 위기가 전 세계 어디선가 터지면서 연착륙이 오든 아니면 경착륙이 오든 간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준비가 돼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라도 1금융권은 외환위기랑 그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거치고 하면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작 지금 무너졌어야 됩니다. IMF 때처럼. 환율도 잘 버티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도 2금융권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때 2008년 때처럼 모기지론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니죠. 국채의 문제입니다. 달러 국채에서 시작되는 전 세계 그림자 금융, 연기금과 증권사, 큰 보험사들이 연계돼서 사모펀드 그런 데가 연계돼서 나오는 아무도 지금 어느 정도 가서 파급 효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국채 시장의 회사채 시장이 문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중소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해서 트럼프 시절 풀어놓았던 도트 프랭크법을 실제적으로 복구시켜 놓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앞으로의 금융 위기에 자기들은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 놓은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와서 살펴보면요. 작년 10월 말에 세계적인 채권 시장의 위기가 오려고 할 때요. 그때 영국에서 길드지 터지고 그때 크레디트 스위스 터지면서 유럽부터 터지고 거기에 연관돼서 돈이 채권과 채무가 합성 상품으로 물린 각 나라, 우리나라 연기금도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제가 그때 그랬죠. 터지면 니들만 터지는 게 아니라 유럽, 아시아 그때 다 터지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터뜨리려고 인플레를 고금리를 만들어 놓고 바이든이 합작으로 만들어 놓고 십몇 년 전부터 이 모든 게 사실은 빌 버냉키 때부터 준비가 되었고 그때 이제 은시장을 정말 이렇게 간이 길어지죠. 너무 죄송합니다. 베어스턴스를 지금 JP모건이 은선물 시장을 넘겨받으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인플레를 준비하는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달러가 완전히 기축통화 힘을 잃게 될까봐 너무 흔해져서 그러면서 금은이 너무 주목받을까봐 은시장을 베어스턴스가 JP모건이 살아남으면서 2008년도에 2010년도부터 넘겨받으면서 금은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하기 시작했죠. 다 뭐 한 번씩 짚어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블로그나 영상을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아직 이런 얘기 모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작년 10월 말에 세계적인 채권 시장의 위기가 오래 할 때였죠. 그때 다시 한번 이분 Rest in Peace입니다. 우리 구겐하임 투자회사의 스콧 마이너님 이분이 그때 제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기축통화 패권 싸움인데 미국에서 이걸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상차림 세팅을 해놓고 지금 폭탄을 눌러서 우리를 죽이려는 흐름이다 라고 제가 블로그에 혼자 떠들었는데 외국에서 이분이 톡 집어서 그거를 말씀을 그 당시에 해줘갖고 제가 제 블로그에 초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죠.
자, 당시 우방국으로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할 유럽 국가들의, 왜냐하면 그때 터뜨리려고 이렇게 터질라고 했을 때의 모습을 작년에 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그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중국이나 이런 브릭스 체제, 반미 동맹에 대항해서 G7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방국으로서 미국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유럽 국가들은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사실은 중국 죽으라고 터뜨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미크론으로 일부러 봉쇄시켜 놓고 경제 부양 못하게 만들고 경제 다 꽉 막히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헝다발 부동산 폭탄부터 해서 지방정부 부채가 다 터지기를 은근히 작년에 미국은 기대했었는데 중국이 사회주의 특유의 그 통제의 강제성으로 버티더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실제 작년 10월 말에 이 모든 채권시장이 터질 때 중국 시장으로 파급 효과가 얼마나 갈지 굉장히 불분명했어요. 실제 중국의 자본시장은 많이 개방을 안 해놔서 이게 터졌을 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갈지도 워낙 그 중국이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 다 조작해갖고 비밀에 쌓여놓기 때문에 참 가늠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잘못하면 유럽은 쓰러졌는데 중국만 살아남게 되면 오히려 더 미국한테 불리한 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전 세계적으로 야 미국 니네가 이렇게 계속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하면서 큐티 하니까 지금 그 당시 10월 말에 CS 영국 길트차 막 터지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가만히 다 말 안 했어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나라 연기금처럼 다른 나라들도 야 저기 터지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터지는 거야 하고 다 중앙은행장 저기 뭐 금융감독위원장 다 부총리 모여갖고 비상회의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터지면요 우리나라도 끝장이에요 하는데 몇 군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제회의에서 막 미국 앞에서 왜 너희들 지금 막 이렇게 막 세계가 힘든데 계속 고금리로 뭐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난리를 치냐 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미국한테 막 반항을 했던 거죠. 제가 그때 그 실시간으로 그때 블로그에 쫙 그 당시 상황을 기록을 했었죠. 작년 10월 말부터. 결국은 미국이 이대로 갔다가는 잘못하면은 미국의 의도대로 일은 진행이 안 되는데 전 세계한테 아주 원한만 잔뜩 사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계속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엮어가지고 나쁜 놈 만들어갖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뭡니까 이 여론의 지지는 못 받고 오히려 우리가 왕따 당하겠다 위기감을 느꼈죠 그때.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금리를 여기까지 많이 올렸은 게 이제부터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안 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이렇게 좀 살살 숨통을 틔워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채권 시장을 연준이 나서 갖고 좀 립서비스 해주면서 이 공포와 패닉을 멈추게 하고 안정시켜주고 작전상 후퇴. 아 지금 터뜨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다음 기회를 한번 더 세팅을 좀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더 터뜨리자 그때 가서 라고 지금 맘먹고 그때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미 연준은 정치적인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미국 경제, 미국 인플레만 잡겠다 하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할 구실이 없었잖아요. 이 구실을 어떻게 만들 거냐 했는데 갑자기 그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두 개가 말도 안 되게 드라마틱하게 뚝뚝 떨어져게 나와버렸죠.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연준도 이런 식이면 우리가 이제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베이비 스텝 해도 되겠네. 좀 속도 조절을 해봐야겠어. 말하면서 아주 그 사이코패스처럼 누가 더 사이코패스인가 제가 다뤘죠. 오늘 한 5시간 가겠는데 죄송합니다. 아주 뭐 아니 저도 나이가 들고 머리가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저도 계속 잊어먹지 말라고 제 스스로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해놓은 말도 까먹습니다. 이제 1년 지나고 하면은 어떻게 돼가나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 밖에 나가서 뭐 이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나 하려고 하면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1차 계획을 수정했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 통계는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금년 와가지고 실토를 했었죠. 결국은 다 뭐 의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1차 계획을 수정했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금년 상반기 지금 4월까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하나 못 짚어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가 더 첨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세계 채권 시장이 터지고 금융계의 신용경색 폭탄이 터지게 됐을 때 당시 미국 금융계 자기들한테도 자기들 준비 많이 해놨다 했는데도 과연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지 아직 안 가본 길이어서 그때 좀 자기들도 조금 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 금융계에 끼칠 영향도 제법 자기들이 예상했던 계획안보다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여러모로 아닌 것 같다. 일단 접자하고 계획을 접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사태 터뜨리면서 이 정도구나. 그리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이죠. 다른 거 다 막으면서 결국은 퍼스트 리퍼블까지 터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시뮬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중소은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자 안전빵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자본규제 강화해서 다음번 신용경색의 금융위기에서 더 여러 군데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게 이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뭡니까? SNS로 뱅크런이 스마트폰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간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거 미국은 괜찮아 우리는 준비됐어 하고 작년에 신용경색을 빵 터뜨렸는데 만에 하나 옐런부터 해서 바이든 파월까지 다 나와서 우리가 다 살펴보니까 중소은행부터 해서 우리 미국 은행은 이번에도 안전합니다 했는데 SNS에서 사람들이 야 아니요 일단 빼나 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이런 은행들은 괜찮다 나라에서 하는데도 SNS에서 막 공포와 패닉이 전염되면서 뱅크런이 막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 일어났어 봐봐요. 그러면은 괜히 괜찮을 문제가 더 복잡하게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죠. 요거 지금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손가락질을 못하게 지금 아예 어플을 그런 일이 터지면 어플이 작동을 못하게 하든지 뭔가 방도를 강구해야 될 거라고. 왜 지금 이런 의심을 제가 하게 됐냐면요. 요것도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언제 썼던 글이냐면 작년 10월에 제가 그 당시 중요한 뉴스라서 스크랩하면서 썼던 글인데 그때 보면은 요런 기사가 있었어요. 작년 언제적 기사냐면 작년 10월 15일 기사네요. 네. 그때 이제 유럽에서 영국 길드체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CS은행, 크레디트 시스템 은행부터 해서 전 세계 이제 관련된 연기금이나 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군데서 이제 똥꼬에 힘 빡 주고 이제 빠바방 다 터지는구나. 난리 나는구나. 그러면서 긴장들 하고 있을 때 그때 옐런이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일 터지기 보름 전부터 11월 초 되기 전에 보름 전 10월 중순이죠. 여기 보면 10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기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나라의 국채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재무부가 앞으로 24조 달러 규모의 국채 시장에 유동성이 막히는 일이 앞으로 이제 점점 생길 때 만에 하나 그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채권 일부를 재무부가 바이백 환매해 주겠다. 국가 정부가 나서서 재무부가 나서서 미국 국채 시장의 어떤 CS나 영국 길드체 문제 때문에 그런 여파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왔을 때 미국 금융계까지 왔을 때 그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꽉 막히는 거를 경색되는 거를 우리 재무부가 나서가지고 얼마만큼 너희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가를 그때 딱 태스크포스 팀이 모여갖고 지금 의견을 그날 들은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지금 작년 10월 뉴스인데 그때도 이미 세계 최대 채권 시장인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런데 QT로 더 이상 국채를 사들이지도 않고 있죠. 전 세계의 국채 금리를 아주 자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걸로 인해서 계속 지금도 그렇게들 유튜브에 뭐 나오시는 분들이나 뭐 유명하신 분들이 다 한 입으로 미국 달러 안 사고 달러 채권 다 뭐 안 사주고 미국, 일본, 중국이 버리고 해서 이제 미국 어떡하냐 니네 참 걱정이다 하는데 제가 부잣집 걱정 신김치 갖다 주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지금 미국 달러가 버림받으면서 연준도 안 사주게 되면 미국 달러가 버림받아서 미국이 망할 것 같지만 전 세계 국채와 그 고금리 상황에서 전 세계 국채와 회사채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가 터집니다. 빵빵. 걱정하다가 죽어요. 먼저. 그래서 그 당시 재무부는 그 국채 주요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바이백 프로그램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장점과 어떤 한계가 있겠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구체적으로 니들 한번 의견을 내놔봐라.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하면서 영국이 그때 감세 정책의 여파로 영국 국채 가격, 길트채 가격이 폭락했었죠. 금융시장이 유동을 쉬면서 미국 국채시장도 유동성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했지.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때 설문조사 해보고 하니까 미국도 생각보다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큰 은행들은 문제가 없는데 중소은행들은 국채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지금 금년에 터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것도 지금 자산 대부분을 다 국채로만 들고 있어갖고 멍청하게 그래갖고 이번에 문제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아마 이제 이때 옐런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뭐? 이 바보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겠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차저차하니 좀 뭐가 안 되니까 이번에 터뜨리려던 폭탄은 일단 여기서 다시 봉인하고 태세전환 그때 제가 중요하게 작년 10월부터 다뤘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나 봤더니 금년 4월까지 보니까 결국은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가지고 다시 모든 미국의 금융계를 예전 도트-프랭크법 그 트럼프가 뒤집었던 걸 다시 재복구하면서 중소은행까지 지금 안전장치를 다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년에 그러죠. 그러고 이제 맘 놓고 금년이든 내년이든 터뜨리겠다는 거죠. 이것도 그 당시 뉴스인데 재밌는 거는 그때 제가 딱 이거 중요한 뉴스다 하고 스크립 해놨는데 금년에 얼마나 지금 이 몇 달 만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반년 만에 6달 만에 보시면서 얼마나 이게 제가 절묘하게 스크랩 해놨는지 최옥구 씨 대단하네요 형님. 자네 대단하네. 순댓국이라도 하나씩 저기 택배로 안 되죠? 자, 보십시오. 그때 제가 또 봤던 스크랩 해놨던 중요한 뉴스가 이겁니다. 10월 17일에 나온 건데 이렇게 재무부가 자기네 나라로 신용 경색의 위기가 오는 걸 미국의 옐런이 막으려고 바이백 프로그램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국제 바이백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계에서 지적이 나왔죠. 니네 QT 한다더니 그렇게 나라에서 다시 사주는 거는 QE 아니야? 양적 완화로 다시 돌아서는 거네? 했더니 그때 뭐라고 반론을 펼치냐면 QT도 아니고 QE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은 QT도 아니고 QE도 아니다. 결국은 딱 문제가 터지려는 이번 국제시장의 유동성의 경색이 오면서 문제가 터지려는 데가 어디냐. 거기다가 핀테크가 지금 이런 결제 시스템 핀테크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핀으로 콕 집어갖고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자금 어떤 유동성을 수혈해주는 그런 테크닉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좀 좋은 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핀테크적인 테크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BTFP by the fucking pivot BTFP 기금부터 해서 연준에서 그렇게 돈을 빌려갖고 국채를 사실 이 당시 작년 10월에 나왔던 재무부의 바이백하고 틀린 게 뭡니까? 이번에 연준에서 지금 FDIC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제발. 저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런 거 지금 지적하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저뿐일 겁니다. 그건 좀 너무했나? 딴 나라 다 보죠. 아무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뿐이라고 봐요. 콕 집어서 뭔 얘기냐면 지금 작년에 이런 바이백 얘기가 나왔잖아요. 연준에서 다시 국채를 다 안 사고 QT를 하면서 팔아 제끼고 있는데 재무부에서 나서가지고 자기들의 유동성 경색으로 터지려는 금융회사가 어디냐 봐서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국채를 다시 사주는
바이백 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뿌리는 다시 국채를 사주는 거니까 QT에서 QE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똑같은 의문이 나왔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고 시그니처 은행 사태 터졌을 때 갑자기 주말 이틀 동안에 마치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연준에서 BTFP를 들고 나와가지고 너희들 국채를 지금 다 들고 있어갖고 많이 들고 있어갖고 지금 난리가 난다며 그 국채 우리가 액면가대로 사줄게. 지금 떨어진 똥값이 아니라 원래 그 액면가대로. 그러고 최대한 돈도 싼 금리로 연방예금보험공사 기금에서 지금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살려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작년에 지금 바이백 할까 하고 특별 프로그램에 내놓으려는 이 환매 재무부가 사주는 거를 지금은 재무부가 못 사주죠. 왜죠? 지금 저기 부채한도 협상 안 돼갖고 재무부에서 더 이상 재정적으로 못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이 상태에서 사주는 거니까 연준이 대신 사준 거예요. 연준이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면 재무부에서 이런 프로그램 환매 바이백을 해가지고 QT 아니냐? QE 아니냐? 아니야. 딱 자기들한테 신용위기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취약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도와주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미 지금 금년에 실리콘밸리 터지니까 주말 이틀 동안에 어디서 그렇게 미리 철저하게 준비가 됐는지 주말 이틀 동안에 그 프로그램 이름만 바꿨고 당사자만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으로 바꿨지만 똑같이 지원해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도 QE네, QT가 아니라 돈을 작년 줄이던 거에 반을 이번에 풀었네 하면서 사람들이 유동성이 공급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아직도 그때도 QT냐 QE냐 싸웠어요. 엄청. 지금도 싸우고 있죠. QT냐 QE냐. 네. 중요한 거는 QT의 모습이냐 QE의 모습이냐 내 말이 맞았다 우겨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자기들 나라에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경착륙을 일으켰을 때 연착륙을 일으켰을 때 자기들 나라의 신용 위기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분 선택적으로 국채의 그 위기, 유동성을 자기들이 공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한 번도 안 써보고 어느 정도 위기가 올지 몰라갖고 금년에 지금 소방훈련 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으로 딱 지금 확실하게 소방훈련 한 거죠. 제가 항상 일단 이 늙은이의 푸념을 매번 이렇게 늦게까지 긴 얘기들을 꾸준하게 들어주시는 그 약 200~300명의 분들께 너무 깊은 제가 사드려야죠. 순댓국밥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잖아요. 여러분들 덕에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보면은 결국 이 작년 기사, 작년 스크램에 났던 중요 기사 지금 올해 3월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점점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우연이 아니고 기획된 거고 의도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정말로 제가 저번에 짚은 것처럼 소방훈련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죠? 미리 준비하고 있던 매뉴얼 꺼내들고 이틀 만에 JP모건이 전화 싹 돌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돈 딱 300억 모아다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다 뭡니까? 이미 다 어떻게 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즉 지금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다시 FRC 문제로 돌아와서요. 어제 오늘의 문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때부터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은행권의 문제는 그때는 괜찮고 시스템이기론 번지지 않지만 2달, 3달 앞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여기저기서 더 약해진 애들이 드러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은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일부 은행권들 다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야 드디어 또 터졌구나. 미국 신용 이제 다 무너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등의 위험성 이것도 이제 시간 되면은 자세히 다룰 때가 오겠죠.
오늘 다 다루고 싶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듣고요.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성까지도 분명 시장에 침체 위기와 신용 위기의 경각심을 앞으로 더 불러일으키겠죠.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이 물밑 사정을 모르면 아유, 전 세계적으로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야,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변할 거니까 연준이 어떻게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겠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곧 피벗을 하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는 기대도 지금 동시에 시장에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버티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나온 모든 지표들은 2분기부터는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는 안 잡히고 난리가 나겠네 하는데도 왜 주가가 안 떨어지냐? 그러니까 당연히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지. 못 올리면 미국이 터져버리니까. 야, 미국 신용위기 온다니까.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겠지 하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금리 인하하면 지금이 바닥 아니야? 근데 요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바닥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할 때가 바닥이냐? 언제가 바닥이었냐? 과거 경험을 보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언제 들어가야 지금 횡재하지? 그런 탐욕을 부추기는 기사들이죠. 예.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이번 화폐 전쟁을 주관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BF단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앞으로 그들도 예상 못한 이번에 뭐 그 SNS의 뱅크런처럼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돌발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계획이 자기들 예상보다는 좀 계획이 틀어지는 이런 거는 언제든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짜잘한 그래서 전술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런 계획이 틀어진 일이 심각하게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실리콘밸리도 퍼스트 리퍼블릭도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결국은 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이벤트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나 근본 문제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위기지만 아파트도 위기죠.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지역에 따라서 지금 어떤 데는 계속 집값이 잘 유지가 되고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기술 기업들이 닷컴 버블 때처럼 이번 코로나 때 엄청나게 유동성의 힘으로 기술 기업들이 엄청나게 크고 거기다 돈 대주던 실리콘밸리 은행도 지들 말로는 뭐 40년 됐다고 했지만 결국은 최근 3, 4년 사이에 몸집이 몇 배로 커버린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었죠. 그래갖고 그렇게 문제가 된 애들이 재택근무, 코로나 재택근무 영향까지 겹치면서 인력 해고에 뭐 IPO 지금 시장까지 다 망가지게 되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상업용 오피스 빌딩이 결국은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요가 없어져갖고 지금 그렇게 망한 거예요. 80% 가격이 떨어졌다면서요. 4천억짜리 빌딩이 요새 뉴스에 나오대요. 그게 미국 전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특정 지역의 문제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전에도 한번 샌프란시스코 어디서 말했었죠? 테슬라.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 그 사람들 그 앞에 내 예금은 괜찮은가 하고 줄 쓴 사람들 내가 그 후드티 입고 후줄근한 바지에 머리도 안 빗어갖고 헝클어진 머리에 그 크록스 같은 거 쓰레빠 찍찍 끊고 나온 그 IT 기업 특유의 그 너드한 모습들 덕후 같은 오타쿠 같은 모습들을 제가 사진에서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민주당 쪽이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요새 그 PC 정치적 올바름 그런 최신 유행 자동차도 아메리칸 전형적인 머슬파나 보수파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밥맛인 그런 애들 운동은 안 해갖고 몸은 좀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하지만 컴퓨터나 이런 IT는 기가 막히면서 차는 항상 최신 유행 전기차 하이브리드 예전에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카를 타다가 지금은 전부 테슬라가 거기서만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이 파는데 거기서 걔네들이 이제 다 일자리 잃고 거품 빠지면서 상업용 그 오피스 빌딩도 떨어졌지만 그만큼 테슬라도 못 사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다른 지역 이런 데 가면은 테슬라 그렇게 많이 안 사줍니다. 지금 전기차 그 넓은 미국 땅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슨 누가 그렇게 환장하고 그걸 사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머슬카 삽니다. 픽업 트럭 사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지역적 경향이 굉장히 특성이 강하다는 거 잠깐 얘기했고요. 옆길로 또 샜네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일어난 각자의 사건들은 즉 어제 오늘 문제된 실리콘밸리 아니 저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모습도 사실은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터져서 큰일 났다 했지만 거기는 멀쩡해진 건 아니죠. 어쨌든 봉합은 순조롭게 되고 오히려 바다 건너에 있던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를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어제 오늘의 지금 그 뭡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문제하고 또 앞으로 터지게 될 다른 문제 혹은 뭐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위험성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자체가 큰일 났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미국도 이렇게 힘들어 고금리로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도 정말 힘들다 뭐 하는 거를 외국한테 보여주면서 좀 엄살 부리는 거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경색을 유발해서 저번에 CS가 무너진 것처럼 오히려 타국의 금융권과 채권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재료로 쓰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뭐 저기 그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뭐 그래서 뭐 국채 가격이 그렇게 똥값이 된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졌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비 효과로 그러죠. 그럼 유럽이 미국한테 가갖고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하고 멱살 잡았습니까? 스위스가? 아니죠. 뒤에 전화해서 아 진짜 고맙다 친구 네가 진짜 나의 영원한 친구다고 고마워했죠. 왜죠? 첫 번째는 그렇게 일이 터졌을 때 미국이 급하게 달러 스와프로 해줬잖아요. 차차차 해가지고 단기 하루짜리로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상시 통화 스와프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야 지금 니네 스위스 저기 무너지려고 한다며 오늘 밤에 저기 맡겨놨으니까 당장에 가져갔어. 아이고 너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미국한테 가서 야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다 임마. 니네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지금 금리만 안 올렸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는데 원망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따지려고 해도 미국이 야 우리도 지금 불났어 난리 났어 실리콘밸리 은행 지금 시그니처 은행 지금 실버게이트 3개 터져가지고 지금 이거 막리라고 지금 우리 지금 바이든 옐런 파월 지금 JP모건 다이몬까지 해가지고 알지? 우리 지금 비상사태 와 우리도 지금 난리야. 그래?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퍼스트 리퍼블릭부터 해가지고 또 다른 은행권이 문제가 되고 또 미국의 상업용 오피스 빌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언론들은 또 막 야 드디어 미국 무너지네 끝장났네 허허 미국 부채가야 어마어마한데 지금 다 미국 달러 채권 지금 다 버리고 있고 지금 위안화가 지금 치고 나오고 허허 저거 큰일 났다 저 꼴 봐라. 미국은 막 계속 힘든데 막 자기들끼리 쇼를 하겠죠. 막 부채 한도 협상도 안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지들 살 길은 안전장치는 다 마련해놓고 죽을 것처럼 쇼하는 거고요. 그렇게 쇼를 하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노리는 건 뭡니까? 이제 니네가 우리가 힘든 척 할 때 니들은 이제 구경하다가 이제 죽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러 패권 시즌2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까지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